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마상현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한번 다뤘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 타결 임박. 그런데 왜 이게 최종 타결 임박이 길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예.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로이터 보도로 뭐 사실이라면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제 대체로 이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3월 31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 문제를 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무진에서 이제 합의한 내용을 뭐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국무장관까지 일정 정도 합의하고 동의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실무진하고 일정 중간까지는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이건 안 돼 이렇게 바로 그냥 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야말로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뭐 받아내라 뭐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그 동맹국들의 그 기여를 뭐랄까요 좀 올려놓겠다 하는 데에서 이제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그 공약 비슷하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내 가지고 그 부자 나라들을 왜 방위를 위해서 그걸 도와줘야 되느냐. 자기네 돈으로 하지. 뭐 이런 그 말을 그전부터 이제 해왔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외교적으로 봤을 때요. 실무진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의 선을 정하고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서 근데 저쪽에서 이제 이걸 틀은 거예요. 최고 높은 쪽에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뭐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협상을 내야 되는 건지 이게 외교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외교적이라고 거기서 꼭 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또는 그 최고 지도부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의중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협상을 하죠. 양측 정부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타협이 되면 다시 이제 뭐 보고가 되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된다 안 된다가 이제 결정이 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아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기존에는 이 협상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개입을 하지 않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뭐 실무선에서 특히 뭐 장관까지 그 결정을 했을 정도면 더군다나 지금 국무국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정도면 상당히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미전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라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도가 나온 거는 한 10% 인상한 정도로 협의가 된 것 같다. 협상이 된 것 같다라고 됐는데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거는 방위비 분담금이 13% 인상안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절이 됐다는 건 저쪽에서 다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또 이걸 뭐 협상을 금액을 올려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다시 협상을 해야죠. 방법은 뭐 그거밖에 없는 건데요. 협상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타협을 볼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안 받았다, 틀었다라는 것은 그 타협안으로 제시가 됐던 뭐 13% 인상이 결국 그게 그 불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뭐 또 집중적인 그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의 그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던 걸 테니까 이걸 또 갑자기 우리도 입장을 바꾸긴 좀 어려울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지금까지의 협상은 총선을 임박해 놓은 상태에서 하던 거였고 총선이 이제 좀 지난 상태에서 좀 다시 협상이 돼야 될 테니까 조금의 여지는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결국은 이게 국민들에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그 최대한 또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상을 좀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또 매년 그 인상률을 또 정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를 기간으로 잡는 협상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은 그 뭐 매년 이게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그 정치적인 그 필요 이런 거를 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죠? 지금 11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부자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돈을 이 정도를 지원해 주던 거를 뭐 좀 줄였다 뭐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그 정치적인 그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맞춰줄까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이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고 이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의 협상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 협상의 바로미터가 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른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일단은 일본이 그 올해 이제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여름에 이제 이게 그 내년 3월에 지금 현재 일본이 지금 미국과 맺고 있는 그 협상의 유효기한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본격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아마 그 올 한 여름쯤 네.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유럽 경우는 우리하고 좀 사정이 좀 다른데요. 이제 일본이나 우리는 미국하고 이제 그 1대1 양자 협상을 이제 방위비 분담을 놓고 하는 건데 유럽은 이제 동맹 형태가 네. 이렇게 양자 동맹 형태가 아니고요. 나토라고 그래가지고 나토랑. 예. 그러니까 나토에 이제 미국도 들어가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동유럽 국가도 요즘에 있지만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분담금을 이제 기여금을 나토에 대한 기여금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동맹국들이 자신의 이제 국방비를 어느 정도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두 가지를 다 지금 그 푸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기여하는 거를 올려라. 또 스스로가 지금 국방비 지출을 하는 것이 전체 예산 대비 최소한 2%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2%는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나라들이 2%가 안 되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토를 트럼프가 이제 상당히 염두에 두고 또 그 푸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하고 일본 경우 특히 우리 경우에는 좀 사정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 2% 이미 한참 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또 네. 뭐 예를 들어서 평택 기지를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되는 건데 우리가 거의 다 재정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유럽 국가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대하는 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들이 아마 충분히 그 미국 대통령에게도 설명이 돼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협상팀에게서는 다 얘기를 했겠지만요. 네. 그리고 더 챙겨봐야 될 게 이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직 지금 네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원래 이맘때 되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진행도 해야 되는데 이거 주한미군 우리 노동자 없으면은 이 훈련도 못 한다면서요. 그 일단은 뭐 그 전체 한 9,000명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필수 요원 네. 뭐 이제 그 무슨 뭐 의료 보건 뭐 기타 이제 작전과 관련된 필수 요원들은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아주 그 못할 정도는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일을 뭐 예를 들어서 5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2사람이 한다든지 3사람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업무가 이제 너무 과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비태세의
좋은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겠죠. 네. 뭐 아주 지금 당장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는 아마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 현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사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중도 하차를 했어요.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중도 하차한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4월 8일에 이제 저희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선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제 1차적인 이유는 이제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제 세가 몰리고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부티지지부터 해가지고 그 경선에서 이제 중단을 하는 후보들이 네. 바이든을 후보를 이제 나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잇따라서 했고요. 또 민주당 그 당원들 내에서도 그 뭔가 그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현 네.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바이든 후보를 이제 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대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 유세라든지 집회 이런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샌더스 상원의원 경우에는 그런 그 유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참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봉쇄가 돼 있는 또 상황도 있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해 가지고 샌더스 후보를 좀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득할 정도라고 하면 조 바이든이 경쟁력이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기필코 그 승리를 해야 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그 재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지금 굉장히 그 민주당 전체가 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게 그 민주당의 세가 분리가 되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그 취지에서 그 뭔가 좀 민주당의 그 단합된 그 표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후보를 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뭐 부통령을 지냈던 뭐 그런 인연도 아마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진보 성향의 그렇습니다.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열성 팬들이 많은 후보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정작 본선에서의 경쟁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밀린 것 같은데 그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중도 또는 이제 전통적인 그 민주당 그 스타일의 이제 지도자고요. 네. 뭐 온건 합리주의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그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좀 고리타분하다 내지는 구태환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아주 좋아하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샌더스 후보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사람들, 이런 그 진보 진영의 민주당 내에서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후보의 지금 현재 과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몇 가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 한 3월 중순부터 이제 이달 초까지 여론조사들이 쭉 있었는데 대체로 뭐 폭스 뉴스 같은 데는 비슷하다. 거의 동률 그 여론 그 지지율이 비슷하다 나오고요. 뭐 CNN 같은 데는 한 11% 정도를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바이든 후보가 뭐 지금 상태에서 아마 그 투표를 바로 하면 좀 앞서는 걸로 약간 좀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갑자기 지금 등장을 큰 해서 연수죠. 예.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뭐 매일 거의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국민들 앞에 매일 이제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 결과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서인지 이제 일종의 그 결집 효과가 나타나서 좀 그 지지도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